내러티브 코칭 6장. 우리가 변화하고 전환하는 방식. 우리는 코칭 성과 훈련에서 처음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배운다. 그 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기 충족의 상태가 되어 자기 자신의 대변화를 만드는, 즉 외부 자극이 없이도 우리의 정신적 프로세스가 스스로 폭발적 영감을 초래하는 것을 배운다. 조시 웨이츠킨.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가 바뀌어서 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스토리가 변합니다. 그 두 프로세스가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번 이 개정판의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두 프로세스의 어떤 경우이든 내러티브 코칭은 필요한 전환을 통해 사람들을 안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삶과 또는 일에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코칭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코칭 중에 중요한 것이 새롭게 나타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변화와 전환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전환은 외부 사건으로서의 변화와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이지만 변화와 동의어도 아니고 필연적으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서로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집단에 똑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자기 팀의 해체라든가 변화에 대한 반응과 전환의 경험은 각자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본장은 통과 의례 틀과 그것을 내러티브 코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함께 내러티브 코칭 프로세스에서 문턱 임계점이 갖는 중심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 코칭 방식이 코칭 구조가 아니라 변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를 사용하여 전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 원하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도록 돕는 반구조화된 프로세스입니다. 그것은 고객과 코치 양측이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늦추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애써서 변하려고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그들 자신, 상호관계, 그리고 내러티브 프로세스에서 어젠다가 아니라 명료한 의도로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변화나 결정이 집중되면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에는 다음의 것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집중하게 해 훨씬 쉽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므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행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전환될 때 자연스럽게 거치는 단계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하나의 평행 프로세스로 항상 동시적이나 성형적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의 경험 자체가 내용만큼이나 힐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 프로세스의 목적은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한 스토리에서 다른 스토리로 안내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의 이해. 정규적으로 자기 심리적 피부를 탈피해 새 피부를 갖지 못한 사람은 예정했던 것보다 빨리 노화한다. 죽음, 재탄생 의례가 있기에 우리는 현재에 다시 존재할 수 있어서 내 인식을 무디게 하고 미래를 주시하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개인적 역사 없이 자유롭게 인식할 수 있다. 마이클라
필립 타로. 변화 및 전환에 대한 내러티브 코칭 접근법의 기원은 통과 의례에 관한 아서 반 게네프의 작업, 이 모델을 더 광범위하게 활용한 터너의 작업, 그리고 영웅의 여정에 관한 캠벨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 게네프는 사람들의 인생 위기, 예를 들어 출생, 시작, 죽음, 결혼 등과 수반되는 여러 공동체 의식을 연구했는데요. 그것들을 통과 의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문화행위로서 통과 의례가 갖는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의례화된 가정과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개인 또는 공동생활에서 중요하고 혹은 중요하거나 주기적인 전환들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공통적으로 가진 세 가지 단계, 즉 분리, 전환, 경계의 의미를 갖는 불후에서 유래한 전환, 그리고 통합을 발견했습니다. 세 단계는 상호 보완적, 연속적 보장이면서도 반대되는 도전 가능한 방식으로 외부 변화, 예를 들어 상태, 역할, 지위의 변화와 내부 전환, 예를 들어 정체성, 지향성, 태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의례는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삶, 죽음, 그리고 재탄생의 자연적 프로세스를 코드화한 것입니다. 터너가 나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첫 단계는 의례의 대상을 사회에서 차지했던 옛 장소에서 분리하고, 마지막 단계는 내적 변형과 외적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사회의 새로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늦추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애써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에 반 게네프는 자기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지역적, 공간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과는 앞에 놓인 문턱,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제시할 모델에서 문턱, 임계점, 분리, 전환, 재통합은 사람들이 하나의 역할이나 지위를 뒤로 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간지대라는 용어는 중간과 사이의 전환 단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이는 두 개의 분리된 장소 간의 경계나 문턱을 의미하는 라틴어 리민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는 통과 의례의 안내를 받는 사람이 세속적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세속적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신성한 공간의 중간지대 경험으로 변형이 진행 중임을 말해줍니다. 나는 그가 제시한 프레임워크 요소들을 다음에 고전적 모델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엘리아드의 세속적 공간과 신성한 공간의 구별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세스의 각 단계가 모두 필수적이며 어떤 한 가지만 우선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디가 지적했듯이 영적 여정의 목표는 돌파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자드라는 입회자가 겪는 의례 또는 통과 의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 단계는 분리 중 하나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세속적인 것과 신성함을 구별하고 과거의 사회적 지위에서 의례 주체를 분리합니다. 다음 단계인 전환 또는 과도기 동안 의례 주체는 사회적 구조로 보면 모호함, 즉 전생과 후생의 세속적 지위나 문화적 신분 특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간과 영역을 통과합니다. 마지막 재병합 또는 재통합 단계의 상징적 현상과 행동은 주체가 사회에서 새롭게 정의된 위치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빅터 터너는 이러한 의례와 관행이 문화적으로 정의된 삶의 위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의미 있는 변화를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터너가 관찰한 것은 의례나 의식의 실행 결정이 흔히 한 마을의 사회적 삶의 위기와 결부되어 있어 그 결과로 촉발된 구조적,
방구조적 에너지를 담는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과 의뢰는 구조와 방구조, 상승과 전복, 전환과 연속성 등 개인과 사회 발전의 역설적 요건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을 시스템 내에서 생생하게 보유하는 신화, 즉 공유되고 의미 있는 일관된 내러티브 시스템으로 존재할 때만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변화하려면 그들의 열망과 스토리를 광범위한 내러티브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광범위한 내러티브와 더 깊게 연결, 예를 들어 그들의 유선을 되찾기도 하는 반면 더 느슨하게 연결, 예를 들어 그들의 유산과의 관계를 재정의하기 등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과 의례는 더 큰 자연의 리듬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소멸, 혼돈, 재생의 자연스러운 패턴을 나타냅니다. 반 게네프는 이 재생성의 흐름을 한 시스템의 에너지가 다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 후 반드시 다시 활력이 생기는 생명의 법칙으로 인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와 전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직면하는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자연의 수단과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이러한 의뢰들이 원래 특정의 위치에서 그것만큼 잘 특정된 다른 위치로 개인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칭하는 사람들은 흔히 아직 알지 못하고 혹은 알지 못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위치로 통과하고 싶어 합니다. 코칭에서 이러한 이슈는 최근 삶의 중간지대가 더 많게 느껴지고 전통적인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느껴지며 더 빠른 속도로 불확실성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이러한 이슈들을 다룰 때 자기 삶과 또는 일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통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삶을 보는 습관적인 방법을 멈추고 더 넓은 세상과 그 안에서 자기 위치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깊은 정신을 열게 초대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하나의 발달적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기 스토리를 이용해서 정체성과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수준에서 이슈를 해결하게 됩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일종의 통과 의례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 공간, 개인과 집단의 스토리, 그리고 사람들의 스토리에서 의식적 역동성과 무의식적 역동성 모두를 가지고 작업합니다. 카로텐 우토는 왜 이러한 작업 유형이 요즘 시대, 특히 변혁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심지어 또는 고통과 필요성에 무릎을 꿇어왔는데 처음으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깊은 자각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영웅적인 행동이다. 또 외부 세계로부터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내러티브 코칭은 중요한 의식과 관련된 학문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와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코치, 고객, 코칭 자체를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의 전문성이 아닌 후기 전문적 프랙티셔너로 발달하기. 예를 들어 이들은 통합적 방식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을 더 상호 관계적이고 집단적인 용어로 정의하기. 예를 들어 분리는 개별화를 위한 유일한 경로가 아닙니다. 내러티브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성 차이를 이해하기. 예를 들어 연결과 갈등 모두에 초점을 둡니다. 더 포괄적이고 생태학적 틀을 사용해 현대적인 통과 의례 개발하기. 예를 들어 성장을 더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투 결과로만 간주하지 않습니다. 통과 의례로서의 코칭.
모든 변화는 심지어 가장 갈망했던 것조차도 자체의 우울함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뒤에 남겨둔 것이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삶이 죽은 후에야 다른 삶에 들어갈 수 있다. 아나톨 프랑스. 대부분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생존은 환경에 대한 세밀한 이해에 좌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례 가운데 많은 것이 자연의 리듬에 맞춘 패턴이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생활 기술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이 환경과 삶의 장소에 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전자 스크린을 통해 더 많은 삶을 삽니다. 내러티브 코칭 개발의 원동력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간성과 더 큰 삶의 리듬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을 제공하며 고대의 지혜와 포스트 모던 현실을 함께 모읍니다. 그러나 나는 최상의 코칭 프레임으로 통과 의뢰를 사용하려면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고전적 프레임에 다음을 포함한 수직축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시간을 통과하는 움직임, 중간지대 단계를 거치는 동안의 필요의 변화, 비록 다른 시기라고 해도 각 단계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4단계에서 각 단계 사이의 문턱, 임계점, 각 단계는 통과해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집단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도 신성한 공간 활용. 우리는 시작할 때와 다른 미션을 가진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옴. 통합과 강화는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것이 없으면 변화, 전환의 지속과 영향력의 가능성이 낮음. 그림 12는 통과 의뢰 모델 개선형을 보여주는데요. T1은 분리,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분리를, T2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개별화, 그리고 T3는 미래에서 재통합으로, 그리고 T4는 통합을 의미합니다. T4는 세속적 공간이고 이것이 T1, T2 신성한 공간을 거쳐 T3, 다시 T4 세속적 공간으로 회귀되는 원형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T1, T2, T3, T4에서 각각은 문턱과 임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는 통과 의뢰 프레임에 관한 강화된 관점, 즉 사람들이 전환에 따른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방식과 내러티브 코칭 모델의 골격을 제공합니다. 그림 12그림에서 4개의 T는 두 단계 사이의 문턱 임계점을 나타냅니다. 개별화는 이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하나의 내러티브에서 다른 내러티브로 이동하는 중간지대 프로세스상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발달과 변화는 진화라는 자연스러운 인간됨의 과정으로 이때 코칭은 중단된 평형 시기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을 안내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사람들이 실시간에 자기 내부와 외부 내러티브 사이의 관계를 맞추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순환을 통해 이동할 때 세속적 이슈와 신성한 이슈를 모두 다룰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환에 관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 예로 윌리엄 브리지는 사람들이 변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4가지 유형의 자연스러운 결말을 분리, 탈동일시, 각성, 그리고 지향성 상실로 구별했습니다. 변화하는 동안 사람은 독립을 위해 자기가 알던 세계에서 분리되고 개별화되기 위해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과 탈동일시해야 하며 재통합을 위해 주문이나 베일을 벗어날 때까지 각성되어야 하고 통합을 위해 자기의 새로운 스토리에 정착할 때까지 지향성 상실을 느껴야 합니다. 변화는 옛 정체성의 상실, 여기나 저기가 아닌 중간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과 통합을 가져옵니다. 이때 의뢰는 에너지의 흐름을 위한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구조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통과를 완수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를 사용해서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의뢰 행위들을 통과하도록 안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뢰 행동에서 발견되고 공유되는 스토리들이 특히 우리 삶의 문턱, 임계점에서 특별한 치료적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통과 의뢰는 4개로 구분된 문턱,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과 같은 4개의 단계를 통과하는 움직임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분리는 자기 정체성과 내러티브 상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내부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개별화는 복원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을 찾기 위해 내부 세계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것. 재통합은 탐구와 시도에 의한 성취를 가지고 내부 세계를 떠나 외부 세계로 돌아가는 것. 통합은 외부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변형된 내러티브로 환경과 관련된 후속 변화를 하는 것. 본장의 후반부에서 탐색하겠지만 문턱 임계점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발달적 순간과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식, 자기 스토리, 자기 삶의 측면에서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가능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모델에서 임계점 1과 3은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데요. T1에서는 내부적 탈구성, T3에서는 외부적 재구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2와 4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데요. T2는 내부적 진정성, T4에서는 외부적 상호 책임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1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 분리를 위해서입니다. T2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 개별화를 위해서입니다. T3는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재통합을 위해서입니다. T4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고객 측면에서 분리하고 중간지대를 통과하고 재통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그 후 내러티브 코칭 프로세스에서 문턱 임계점이 어떻게 변화에 기여하는지와 더불어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는 후견인으로서 코치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본 장을 마무리합니다. 분리. 전하는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바뀌거나 바꾸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분리는 자기의 현재 상황, 정체성, 역할, 지위, 내러티브 등에서 벗어남을 뜻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분리는 의도적 선택, 예를 들어 결혼 또는 새로운 직업, 붕괴적 출현, 예를 들어 해체 또는 해고, 또는 생물학적 발달, 예를 들어 성인이 되거나 은퇴하는 것, 이런 것에 의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통과 의뢰의 시작에서 입회자는 전통적 의뢰를 통해 그 사람의 문화적 역할과 정체성을 규정했던 사회 집단에서 분리되어 보통 특별하고 외딴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문자와 상징을 통해 상실을 표시하죠. 이 단계의 목적은 두 세계 사이의 경계를 때로는 아주 극명하게 강조해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이 단계의 구조나 다음 단계의 명료함에 대해 충분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분리 단계는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출발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문턱 임계점은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세속적 공간에서 벗어남과 미지의 신성한 공간으로의 진입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그 사람의 세속적 세계에 비해
집단적으로 신성하며 그 사람의 세속적 측면에 비해 개인적으로 신성합니다. 이 문턱 임계점을 건너면 흔히 의례적 상처나 기존 상처에 대한 관여를 통해 옛 스토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해체를 가져옵니다. 마이클 미드가 쓴 것처럼 입회자는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상처와 흉터를 남깁니다. 그를 쩔뚝거리게 하는 상처는 일상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를 건너가게 하는 그의 여건입니다. 원래 축복은 상처를 뜻하는 프랑스어 블레 슈레에서 생겼다는 사실에서 상처와 치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여는 문은 평소 피해 다니는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처가 기다리는 바로 그곳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코치의 핵심 역할은 사람들이 각성의 창을 확대해 상처 안에 축복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불안과 함께 머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에서 고객은 안전을 고수하는 태도,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세계관,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것에 대한 평소의 인식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이 시점에서 고객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서 떠나고 있나? 내려놓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 내 안에서 새로 생기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 어떤 것이 없어지고 있거나 없어져야만 하는가? 사람들이 익숙한 자기 조직 패턴에서 독립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지는 않아와 같은 확고한 구분에서 벗어날 때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가 궁금해집니다. 한때 일상생활과 연결하고 그래서 익숙했던 의미와의 결합이 이제 느슨해지거나 심지어 단절됩니다. 불일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과 삶을 한 발 뒤에 서서 다시 생각할 때 초래되는 붕괴와 후퇴의 느낌입니다. 모든 문턱 임계점과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고객의 예상보다 때로는 더 크게 고객을 자기 내부, 외부의 힘과 접촉시킵니다. 자기의 안전지대인 익숙한 내러티브를 넘어 이동하면서 고객은 자기의 개인적, 집단적 그림자, 분할된 소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쇄하려고 만든 내러티브 요소들과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 그대로의 불길을 통해서 진정한 전환의 본질이 결정체를 맺으며 작업 방향이 명료해집니다. 코치의 역할은 작업 관계와 장의 질을 강화해서 고객이 이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자아의 욕심을 잠재울 수 있게 되면 고객은 당면한 필수 내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런 과정에서 만나게 될 자기 자신, 프로세스, 동맹들에 대해 더 큰 신뢰감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선택에 대한 더 큰 실존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진실과 현실을 더 단호하면서도 연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항복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적게 볼 것이고 고통도 더 계속될 것입니다. 성배를 찾던 기사들이 발견했던 것처럼 고객은 모두 참고할 지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가장 어두운 장소인 숲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도가 있다 해도 지도는 자기 위치를 알 수 있을 때, 자기 목적지를 알 때만 도움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여정을 시작할 때 이 두 가지를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화가 보여주듯이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됩니다. 제임스 홀리스가 말한 대로 그들의 개별화 과제는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그들의 진리대로 살려고 위험을 무릅썼듯이 우리 삶을 완전히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고통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정신은 본질상 끊임없이 완전함을 향해 간다는 융의 견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정신이 변화를 요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어떤 것을 빼앗고 더 풍부한 의식을 찾아 들어가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둘러서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하는 대신 사람들이 깊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같이 머물러야 합니다. 파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큰 고통의 순간들은 보통 옛날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심리적 문제란 긍정적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흔한 착각에 매수되어 빠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접근은 심리적 지혜의 위대한 역설 가운데 하나, 즉 정신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은 죽음의 원리가 활성화되는 데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없애려면 파괴적 충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분리의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중간지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가장 원하는 것을 깨닫기 위한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